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막상 말하려니 목소리가 작아지고 중요한 발표 앞두고는 긴장돼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라고 스스로 단정지었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직장 생활 속 말하기 고민을 다뤄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 출신 이남경 작가님의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이란 책인데요. 제목처럼 말 그대로 직장에서의 말하기에 관한 거의 모든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연습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 말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말하기가 재능이 아니라면 우리도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왜 직장에서 말하기가 중요한지를 짚어주고 대화를 잘 이끄는 자세, 친근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법, 설득력 있는 발표 준비, 비언어적 요소 활용, 그리고 실제 상황별 말하기 팁까지 다루고 있어요. 인사, 보고, 발표, 면접 등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라 정말 실용적입니다. 특히 좋았던 건 구체성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같은 추상적인 말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말을 끊지 않는 법, 공감 표현하는 법, 효과적인 목소리와 제스처까지요. 읽다 보면 나도 이건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파트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내 말하기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점도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이 책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직장인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발표를 자주 하는 분들,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 어색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말하기가 바뀌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잖아요. 말 한마디가 내 가치를 높이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관계를 망치는 부적절한 말하기. 세상 일은 타인을 통해 연결된다. 어떤 일을 하든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타인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말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 공적인 조직에서의 관계는 말을 통해 결정된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번 왜 이래? 라거나, 당신은 항상 이게 문제야. 등 주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매번, 항상, 원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말투로 부부 간의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하고 받아들이자.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자. 난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정말 싫어져. 같은 말은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이다. 이 말 자체도 폭력적인데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인격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런 언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런 말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낮게 평가받는다. 게다가 상처받은 당신의 배우자는 영원히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접을 수도 있다. 능력 있는 지인이 타국으로 시집을 갔다. 8년 동안 아이도 낳아 기르며 알콩달콩 살았다. 친정이 한국에 있다 보니 전적으로 시댁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끔씩 네 주제에 뭘 하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고국에 있을 때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너는 이방인인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무시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했다. 오기가 생겼고 본인의 전공을 살려 SNS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상대방을 저평가하고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말자. 말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 쉽다.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불편하면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어 들리기 쉽고 인내심의 폭도 좁아진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다. 그 위험한 시간을 잘 넘기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과 지혜로 커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가 어릴 적부터 친밀한 관계를 하나씩 쌓아보자. 자녀들은 부모와 소소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아이는 시련이 와도 굳센 의지로 극복할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라. 아이의 의견이 합당하다 싶을 땐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보를 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존중받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용할 땐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존중을 받아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아이의 의견을 묻고 감정을 읽어주는 일은 맞장구만 잘 쳐주어도 절반은 성공이다. 맞장구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반응에 따라 행동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니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응원하며 동행해 주어야 한다. 아이와 함께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 패턴을 점검해 보자.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이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해 보는 것도 좋다. 가끔 자신이 하는 말을 객관화시켜서 반성하는 작업은 의외로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 자존감을 통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심리적 지지를 얻는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존감 키워주는 긍정의 언어, 기쁨과 행복의 언어, 성취의 언어를 들려주자.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다면 부모는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부모의 언어 한계가 아이의 창의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표현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자. 사고의 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대화하지 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부적절하다거나 거슬리게 한다는 것을 모를 때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한다. 특히 말하는 사람이 공인일 때는 설화를 입는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 생각은 경우에 맞아. 분명해. 이렇게 하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 경우가 다반사다. 무지는 사람을 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단정하려 한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뛰어난 심리학자인 제롬 브루너는 사고의 오류 그 자체가 소통의 상태라고 했다. 우리는 성장 환경과 생활 환경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달라진다. 또한 우리의 경험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모두 긍정적이라고 착각한 순간 처음 들은 것만이 옳다라는 잘못된 인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선입견을 갖는 사고의 오류에 쉽게 빠진다. 사고의 오류에 빠져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집중하자. 객관적인 자료는 잘못된 편견을 드러나게 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일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생각해보라.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실의 관점을 재인식하게 된다. 나와 상대방 모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과 이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사고의 오류에 빠진 무지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된다. 일상이 무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필은 상대방의 행동과 대사까지도 다 암기할 정도가 됐지만 그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며 우울증까지 겪게 된다. 결국 필은 생각, 가치관, 태도, 사용하는 언어, 말투까지 바꾸고 나서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난다. 이 영화는 코미디 장르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편견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다음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진리인 양 모든 대화를 재단하면 이 영화처럼 똑같은 결과치만 받아들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참고해서
기준을 만들고 정리한 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진실성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뱀파이어와의 대화법. 말을 해도 굳이 관계를 나쁘게 할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렇게 말해야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미성숙의 극치이다. 말로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상사라면 부하 직원이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해야 한다면 무시 전략이 좋다. 감정적 뱀파이어를 무력화시킬 영리한 공부를 시작해보자. 객관적이고 세련된 감정적 거리 유지.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말 자체에만 집중하면 말꼬리를 붙잡는 갈등의 대화를 하게 된다. 갈등과 오해의 대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신만의 포커스에서 빠져나와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단순히 내 상황, 내 주변, 내 생각에 매몰된 채 근시안적인 태도만 고수한다면 내 입장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즉, 말하기에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꼬리를 붙잡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이해하며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말에도 차원이 있는데 1차원에만 머물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할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할 수 없다. 제3자의 눈으로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가치관에서 나오듯 상대의 말도 상대의 가치관에서 나온다. 바로 거기서 시작해보는 것이다.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가 쓰는 단어나 문장을 유심히 듣고 질문을 하며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살핀다. 상대가 쓰는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감성적인 것에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 이성이 발달하면 감정보다 이해를 원한다. 상대의 말은 내 마음에서 듣고 싶을 때 듣게 된다. 나는 말하고 상대는 듣기만을 원해서 내 말만 계속하면 상대는 아마 시끄럽다고 여겨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객관적 관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회사 업무에 실수가 보이네요. 라는 말처럼 비판, 평가가 아닌 순수한 관찰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종종, 자주, 왜 등 부정적인 느낌을 수반하는 부사와 도, 나 같은 조사도 삼가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 욕구,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객관적 관찰과 느낌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라는 에고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으로 변화된 행동을 요구할 때는 긍정문이나 의문문으로 말해보자. 다음부터 설거지를 미루지 마 보다는 다음부터 설거지는 바로바로 라는 긍정문이 낫다. 또는 다음부터 설거지 바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청유형 의문문이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을 준다. 의문문은 상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지와 주관이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또는 어때? 할 수 있지? 라는 말처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말이 첨가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영리하게 대응하자. 회의나 사전 미팅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을 꼬치꼬치 캐묻듯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닌데 지나치게 앞서간 내용으로 트집 잡는 유형이다. 만약 상대에게 확실히 말해도 문제가 없는 관계라면 이런 대응책은 어떨까? 이 질문은 오늘 회의 의제에서 벗어나 있으니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완전히 끝난 후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와 같이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상대를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막아내는 것이 먼저이다.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한 답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잘 모른다. 그는 자신의 말 습관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공격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말을 돌려주는 방법이 유용하다. 누군가로부터 악담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을 잡아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극에 반응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어. 뭐라고? 그런 당신은? 왜 갑자기 큰 소리야? 이런 반응은 상대의 앞당을 내가 받아들인 후에 나오는 말이고 이미 내 문제로 받아들여 불쾌한 감정만이 남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대답하면서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상대의 문제로 옮겨놓아 이런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소통의 말에는 정보와 함께 말하고 듣는 사람의 관계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오늘 추운 것 같지? 라고 했다면 그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정보 외에 부하 직원이 난방 온도를 높였으면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 속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과 관계는 같이 간다. 관계에서 제대로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로 내 마음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상사를 어떤 기준으로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전략도 쉽게 세울 수 있다. 드라마 미생의 오 과장처럼 직장 선배이자 멘토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상사를 만나지 못한다. 독불장군형, 책임회피형, 자화자찬형, 만사간섭형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은 먼저 그들의 욕구를 채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독불장군형은 상사의 지시가 옳다고 먼저 인정해주고 책임회피형 상사는 부하 직원인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무리하게 나에게 떠넘긴 상사도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라. 자화자찬형 상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준 후에 업무를 조절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만사간섭형 상사는 남이 못 믿어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결정하려는 욕구가 강하니 먼저 그 욕구를 채워주어라. 그래서 상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곤란한 상황에서 잘 대응하는 법. 주변에 일상이 험담인 사람이 있다면 아주 피곤하다. 더구나 나와 좋은 관계의 사람들을 험담할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렇게 험담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잘 가지 않게 되고 그는 고립된다. 험담에 대응하는 3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전략이다. 이 경우 상대와 교류는 계속하지만 남을 비난하는 험담을 늘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2단계는 당신은 말하세요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듣지 않겠다는 무시 전략으로 무반응으로 대한다. 상대의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험담은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용기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더 이상 내게 험담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에 거리감이 생긴다. 3단계는 대화 주제에 대해 내가 주도권을 갖는 전략이다. 상대가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다. 험담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며 좋은 대화로 상대와 관계도 유지하는 긍정적인 전략인데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 주말 텃밭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흙과 자라나는 채소를 보며 그렇게 좋아할 수 없더라고요. 선배님도 아이들과 함께 저희 주말 텃밭에 와보실래요? 부모님을 모시고 올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데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어제 월드컵 보셨어요? 심판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요즘 골프 몇 타 치세요? 다음에 저에게도 함께 라운딩하는 영광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상대의 공통 관심사로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의견만 내는 사람은 부분 부정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 목적이나 목표를 향한 부정은 아니고 취향이나 착각의 바탕을 둔 부분 부정이다. 이럴 때는 목표를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보자. 의견과 생각이 목표 달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목표를 공유할 때는 종이나 아이패드 또는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라. 무엇을 사용하든 중요한 점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일이다. 화이트보드에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과 계획을 적으면서 그 중에 부정만 하는 사람의 의견을 넣어보라. 그 사람이 지금 목표를 향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